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불어오는 추석 전날이었다. 예년 같았으면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웃음꽃이 피었을 송순덕 여사의 한옥집 대문 앞에는 을씨년스러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75평생 남에게 10원 한 장 빚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송순덕이었다. 그녀는 시장 콩나물 장수에게 거스름 돈 50원을 덜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기를 되돌아갈 정도로 깐깐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그런 그녀의 인생 사전에 부도니 파산이니 하는 단어는 감히 끼어들 틈이 없었다. 적어도 아들 판석이 사업을 한답시고 집문서까지 건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쌀쌀해? 내 피부 다 상하겠네. 대문이 열리며 며느리 윤수진이 들어왔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마당에 수진은 여전히 백화점 1층에서나 맡을 법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 손에는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호가할 명품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달랑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다. 순덕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의 매서운 눈초리가 며느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스캔했다. 야야, 니는 지금 이 상황에 그 짝퉁인지 명품인지 하는 가방이 눈에 들어오나? 네 서방은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산송장이 다 됐는데 니는 얼굴에 분칠이 하고 싶드나?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깨갱했을 수진이었지만 오늘은 어쩐지 기세가 등등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쪽에 가까웠다. 어머님도 참, 사람이 죽으란 법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없어 보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판석 씨 사업도 그래요. 폼이 나야 투자를 받죠. 폼? 폼 잡다가 똥통에 빠진 게 누군데. 내가 그놈의 사업 하지 말라고 사기꾼 같다고 그렇게 말렸거늘. 네가 옆에서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 집은 안 날아갔다. 순덕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들 판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 뒤를 따라 들어왔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아내의 허영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깐깐한 조언을 잔소리로만 치부했던 대가였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만 여기서 보내고 나갈게요. 큰아버지랑 고모네 식구들도 온다면서요. 그 사람들 앞에서 차마 쫓겨났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판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순덕은 기가 찼다. 뭐라? 친척들? 아이고, 니는 아직도 그 인간들을 모르나? 내가 평생을 두고 겪어본 바에 의하면 돈 냄새 맡을 때는 똥파리처럼 꼬여도 돈 떨어진 냄새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핏줄이다. 내가 왜 니들 사업할 때 친척들한테 보증 서달란 소리 하지 말라 했겠노?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순덕의 의심 많은 성격은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겪으며 만들어진 생존 본능이었다. 그녀는 타인의 호의를 쉽게 믿지 않았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칼날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런 어미를 의심병 환자 취급했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판석의 사업이 잘 나갈 때만 해도 우리 판석이 최고다. 조카 며느리가 센스가 있다며 비행기를 태우던 큰집 형님과 시누이들이었다. 하지만 대문에 들어서는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이었다. 아이고 올게. 집골이 이게 뭐여? 마당의 풀은 다 죽고 사람이 기운이 빠지면 집도 기운이 빠진다더니
신우이가 혀를 끌끌 차며 들어왔다. 손에는 싸구려 식용유 세트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예전에는 한우 세트를 들고 오던 사람이었다. 고모 오셨어요? 수진이 짐짓 밝은 척하며 맞이했지만 신우이는 수진의 명품 가방을 곁눈질하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새아가는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니니? 그거 팔면 빚이라도 좀 갚을 텐데. 하긴 짝퉁이면 팔지도 못하겠지만.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방 안에 둘러앉은 친척들의 태도는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예전 같으면 상석에 앉아 호령했을 순덕이었지만 오늘은 죄인처럼 구석에 앉아 바늘방석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집은 언제 비워줘야 한대? 경매 넘어갔다며? 큰아버지가 밥알을 튀기며 물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구경거리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가득한 말투였다. 다음 달까지는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판석이 대답하자 좌중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그럼 어쩔 거냐? 갈 때는 있고. 그게 당분간은 찜질방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서. 혹시 큰아버지 융통 좀. 판석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큰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야 이놈아, 염치가 있어라. 내가 네 사업할 때 그만큼 말렸는데 이제 와서 손을 벌려. 나도 요즘 힘들어서 죽을 맛이다. 그리고 니네 엄마 성격에, 며느리 성격에 새빵살이라도 제대로 하겠냐? 어디 가서 행패나 안 부리면 다행이지. 순덕의 눈썹이 꿈틀했다. 행패? 아주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 내가 언제 남한테 행패 부린 적 있소? 깐깐하게 따진 거지. 떼쓴 적은 없소. 그게 그거지. 올케 성격에 누가 집이나 제대로 주겠어? 다들 올케 무서워서 피하는 거 모르오?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수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녀의 허세가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한 것이다. 큰아버님, 저희 아주 망한 거 아니거든요? 판석 씨 재기할 수 있어요. 저도 다시 일 시작하면 되고요. 지금 잠깐 유동성이 막힌 거지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뭐? 거지? 틀린 말 했냐? 빈털터리가 거지 아니면 뭐야? 순덕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무능함, 며느리의 철없는 허세, 친척들의 비정함이 한데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의 깐깐한 촉이 말하고 있었다. 이 집구석은 끝났다. 그리고 저 인간들은 우리를 버렸다. 순덕은 벌떡 일어났다. 다들 나가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밥이고 뭐고 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순덕이 밥상을 엎을 기세로 소리치자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섬주섬 일어났다. 아이고 성질머리하고는. 이러니 복이 달아나지. 가자가. 더 있다가는 빚보증 서라고 바짓가랑이 잡겠다. 친척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마당에는 깨진 송편 접시와 엎어지기 직전인 가문의 자존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찬바람이 순덕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그들이 떠난 후 텅 빈 집에서 아들 내외와 마주한 순간부터였다. 어머니 혹시 숨겨둔 땅 같은 거 없으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사두신 거라든가. 판석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미친놈.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 꼴을 보고 있겠나? 네가 다 말아먹었잖아. 니. 처가 해먹은 옷가 가방값만 모아도 집 한 채는 샀겠다. 순덕이 소리쳤지만 수지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덕은 마루에 주저앉아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야속하게도 밝았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남한테 속을까봐 의심하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빚더미와 저 철없는 것들 뿐이라니. 순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지금이 사실은 더 깊은 지하로 떨어지기 직전의 입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하 깊은 곳에서 그녀의 깐깐한 성격이 의외의 빛을 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몰락의 서막이었다. 도시는 잔인했다. 돈이 있을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축복처럼 느껴지더니 돈이 떨어지니 그 불빛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순덕네 식구가 밀려난 곳은 도심 외곽, 재개발이 멈춰 폐가나 다름없는 낡은 빌라촌의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벽지를 뚫고 나와 코를 찔렀고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곳이었다. 어머님, 저 여기서 못 살아요. 피부병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아요? 이사 온 첫날부터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철 진한 명품 트렌치 코트였다. 좁은 방 안에 수진의 옷 가방과 잡동사니가 가득 차 정작 순덕이 누울 자리는 신문지 한 장 크기도 되지 않았다. 시끄럽다. 목청 좋은 거 보니 아직 살만한가 보네. 밥숟가락 들 힘 있으면 나가서 일이라도 해라. 식당 설거지라도 하란 말이다. 순덕이 쏘아붙였지만 속이 문드러지는 건 매한가지였다. 평생을 깨끗하게 깐깐하게 관리해온 자신의 살림살이가 쥐오줌. 얼룩진 반지하 바닥에 뒹구는 꼴을 보니 천불이 났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으로 웬 중늙은이 사내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옆집에 산다는 양현우였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인상이 몹시 선해 보이는 남자였다. 누구요? 볼일 없으니 가시오. 순덕은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낯선 사람, 특히 저렇게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은 10중 8구 사기꾼이거나 골치 아픈 일을 몰고 온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아니. 이사 오신 것 같아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이거 묵은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김치가 많이 남아서. 현우가 내민 것은 라겔락통에 담긴 묵은지였다. 시큼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다. 판석과 수진의 눈이 반짝였지만 순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공짜는 없소.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가져가시오. 우리는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사니까. 순덕의 매몰찬 반응에 현우는 당황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죄송합니다. 현우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가려 하자 배고픔을 참지 못한 판석이 튀어나가 김치통을 받아들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엄마 그냥 받아요.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예요? 순덕은 혀를 찼다. 쯧쯧 저 모질이. 세상에 공짜 김치가 어디 있어? 저 양반 눈빛을 봐라.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 저렇게 질질 짜는 남자가 제일 위험한 법이야. 하지만 순덕의 의심과 달리 현우는 그날 이후로도 수시로 찐 고구마며 옥수수 따위를 문 앞에 두고 갔다. 마치 길고양이를 돌보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순덕은 그것들이 찜찜하면서도 당장 끼니가 급하니 모르는 척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이 상해 밤마다 이불을 걷어찼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다. 판석이 제기할 아이템을 구상한다며 PC방에 처박혀 있는 동안 쌀독이 바닥난 것이다.
수지는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지만 빈손으로 들어올 게 뻔했다. 순덕은 결국 자존심을 꺾고 친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장 만만한 게 시동생 칠성이었다. 칠성은 10년 전 순덕이 갯돈을 타서 가게 보증금을 대준 덕분에 지금은 제법 큰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쌀 한 가마니 값은 주겠지. 순덕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나마 제일 멀쩡한 옷을 꺼내 입었다. 먼지를 털고 구겨진 자존심을 다림질하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칠성의 가게로 향했다. 점심시간이라 고깃집은 문전성시였다. 숯불 갈비 냄새가 순덕의 텅 빈 위장을 고문했다. 카운터에 앉아 돈을 세고 있던 칠성이 순덕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구겼다. 형수님, 여긴 웬일이슈? 연락도 없이. 반가움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말투였다. 순덕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다가갔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장사는 잘 되나 보네? 뭐 그럭저럭요.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돈 빌리러 오셨어? 칠성의 직설적인 질문에 순덕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리는 게 느껴졌다. 또 돈은 무슨, 그냥 쌀이라도 좀. 쌀? 형수님, 여기 고깃집이지 쌀집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형님이 사업한다고 꿔간 돈 500만 원, 그거 아직도 안 갚았잖아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오셔야지. 염치도 없이 여길 또 오십니까? 칠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가 빚쟁이인가 봐. 아들 망했다더니 여기 와서 구걸하네.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10년 전 형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며 눈물 흘리던 칠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방님 말씀이 과하시네. 내가 자네 가게 낼 때 해준 게 얼만데. 아따, 옛날 얘기 좀 그만하쇼. 그깟 돈 몇 푼 해주고 생색은 평생 내내. 자, 여기 차비나 받으시고 얼른 가쇼. 재수없게 가게 입구 막지 말고. 칠성이 카운터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순덕의 면전에 던지듯 내밀었다. 지폐가 힘없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순덕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핏줄에 대한 기대였고 인간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었다.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줍지 않았다. 대신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깐깐하게 다져온 도끼를 뿜어냈다. 그래, 잘 알았다. 네 놈이 나를 거지 취급하는구나. 오늘 이 수모, 내가 죽어서도 안 잊는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네 놈이 피눈물 흘리는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 등 뒤에서 칠성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올 때 소금 좀 뿌리고 가쇼. 부정 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까웠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잇몸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반지하 방에 도착하니 옆집 현우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어르신, 흐흑,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으세요? 현우는 순덕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또 눈물샘이 터졌다. 순덕은 평소 같으면 재수없게 왜 울어 하고 소리쳤겠지만 오늘은 그 눈물이 다르게 보였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핏줄보다 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순덕은 현우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사 오던 날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반지꼬리 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누런 봉투였다. 그동안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무시했던 것이었다. 20년 전 남편이 죽기 전에 이거 사기당한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갖고 있어라며 쥐어준 땅 문서였다. 당시 기획부동산에 속아 샀다고 생각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강원도 산골짜기의 돌산. 하지만 오늘 칠성에게 당한 수모가 순덕의 깐깐한 촉을 다시 깨웠다. 그냥 돌산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누구냐? 송순덕이다.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쓴 적 없는 내가 그때 그 땅을 살 때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순덕이 현우에게 물었다. 양반, 자네 글 좀 읽을 줄 아나? 이거 좀 봐주게. 내 눈이 침침해서 원. 현우가 눈물을 훔치고 문서를 받아들었다. 돋보기를 쓰고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현우의 눈이 붕어 눈처럼 커졌다. 어르신? 이거 번지수가 왜? 뭐 잘못됐나? 역시 사기당한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라에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난리난 그 동네 노른자 땅인데요. 게다가 이 땅 알박기 딱 좋은 위치에 박혀 있는데요. 순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기가 막힌 사다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뭐라? 신도시? 노른자? 순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 남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던 그녀였다. 현우의 손에 들린 그 누런 종이 쪼가리가 정말 금덩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양반, 자네 지금 나 놀리나? 그 땅은 내 영감이 죽기 전에 사기꾼한테 홀려서 산 맹지 중에 맹지야.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돌산이라고. 아이고 어르신, 제 말 좀 믿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복덕방 김씨 밑에서 잔심부름 좀 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그 판교 이지군이 뭐니 하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번지수 제가 지도 어플로 딱 찍어보니까 대로변 사거리 코너네요. 코너. 현우는 흥분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순덕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작은 화면 속 위성 지도에는 공사판이 벌어진 허허벌판 가운데 떡하니 초록색으로 표시된 순덕의 땅이 보였다. 주변은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순덕의 땅만 덩그러니 남아 공사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순덕의 깐깐한 뇌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남편이 땅을 샀을 때는 분명 허허벌판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다. 여보, 그 땅 파는 놈이 사기꾼 눈빛이긴 한데 이상하게 땅 기운은 좋더라. 당신 묘자리라도 쓰면 딱 좋겠어. 그 말이 씨가 되어 정말로 팔자 고칠 묘자리가 된 것인가? 그럼 이게 돈이 된다는 말인가? 돈 정도가 아니죠. 건설사들이 이 땅 없으면 도로를 못 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르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가 향긋한 돈 냄새로 바뀌는 듯했다. 하지만 순덕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다. 의심 많은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잠깐, 이 양반이 이걸 알고 나를 속여먹으려는 거면? 문서 들고 튀면 어떡해? 순덕은 잽싸게 현우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챘다. 됐다.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 내 알아서 할 테니. 현우는 서운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땅은 사기꾼들이 냄새 맡고 꼬입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한테도 당분간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덕은 뜨끔했다. 현우의 말이 100번 옳았다. 허세 덩어리 며느리 수진과 귀 얇은 아들 판석이 알게 되면 이 땅은 눈 깜짝할 새에 헐값에 팔려나가 또다시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다. 그래, 이번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방식대로. 그날부터 순덕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다. 며느리 수지는 어머님, 창피하게 무슨 폐지예요? 라며 짜증을 냈지만 순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돋보기를 쓰고 부동산 관련 책을 탐독하고 법무사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며 정보를 모았다. 역시나 며칠 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반지하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건설사 용역들이었다. 그들은 뻔질나게 드나들며 판석을 꼬드겼다. 아드님 되시죠? 저희가 시세보다 2배 쳐드릴게. 어머님 도장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안 파시면 나중엔 강제 수용돼서 똥값 됩니다. 판석과 수지는 눈이 뒤집혔다. 엄마, 2배래, 2배. 이거 팔아서 빚 갚고 아파트로 이사가요. 어머님 제발요. 저 반지하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순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용역들을 내쫓았다. 꺼져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판다. 2배. 웃기고 자빠졌네. 내 땅 없으면 니들 아파트 정문도 못 낸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순덕의 깐깐함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건설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현우의 도움으로 인터넷 지도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자신의 땅이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건설사는 애가 탔다. 공사 기일은 다가오는데 웬 꼬장꼬장한 할머니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이었다. 결국 건설사 상무가 직접 순덕을 찾아왔다. 어르신,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순덕은 낡은 밥상 앞에 상무를 앉혀놓고 찬물 한 사발을 들이켰다. 현금은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돈 줘봤자 자식놈들이 다 까먹을 거고. 나는 건물을 원한다. 건물. 이요? 니네 회사가 이번에 분양한다는 그 상가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통으로 다오. 그리고 내 땅 대토 보상으로 그 상가 부지 지분도 넘겨. 상무의 입이 떡 벌어졌다.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도사 뺨치는 요구 조건이었다. 순덕이 요구한 상가 건물은 바로 그녀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시동생. 칠성의 고깃집이 새 들어있는 그 건물이었다. 건설사가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건물 중 하나였는데 리모델링 후 분양 예정인 알짜배기였다. 그건 곤란합니다. 이미 임차인들이. 싫으면 말아. 나는 그냥 이 땅에 고추나 심고 살라니까. 아파트 입구에 고추밭 있으면 참 보기 좋겠네. 순덕의 배짱에 건설사는 결국 2손 2발 다 들었다. 일주일 뒤 계약이 성사되었다. 순덕은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계약서의 토씨 하나하나를 돋보기로 확인했다. 그 깐깐함 덕분에 독소 조항 몇 개를 걸러낼 수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순덕은 현우를 불렀다. 양반, 이거 밖에. 순덕이 내민 것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의 관리인 임명장이었다. 어르신? 자네 덕분에 살았어. 내 의심 많은 성격 받아준 것도 고맙고 앞으로 내 건물 관리 좀 맡아주게. 월급은 섭섭지 않게 주겠네. 그리고 옥상층은 자네가 쓰게. 반지하보다는 나을 걸세. 현우는 펑펑 울었다. 순덕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대망의 1년 뒤 리모델링을 마친 번쩍번쩍한 상가 건물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순덕이 내렸다. 그 뒤로 기사 노릇을 하는 아들. 판석과 얌전한 정장 차림으로 비서를 자처하는 며느리 수진이 쭈뼛거리며 따라 내렸다.
순덕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송순덕 빌딩. 금색으로 박힌 이름 석자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그때 1층 고깃집 문이 열리며 칠성이 뛰쳐나왔다. 아니, 누구 맘대로 간판을 바꿔달아. 건물주 바뀌었다더니 어떤 놈이. 헉! 칠성은 선글라스를 벗는 순덕을 보고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1년 전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며 소금을 뿌리라던 그 형수님이 비단 옷을 휘감고 자신의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서방님. 장사는 잘 되고. 순덕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칠성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형수님? 형수님이 여길 어떻게긴.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까 왔지. 아, 참. 서방님. 이번 달부터 월세 300% 인상이야. 싫으면 나가시든가. 네, 300%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알아봤는데 재건축 후 리모델링이라 계약 갱신 청구권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합법이라네.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볼 텐가. 옆에 서 있던 현우가 양복 차림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다. 칠성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조카놈 봐서라도. 조카? 1년 전에는 빚쟁이라며? 남이라며? 순덕은 차갑게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작은아버지, 염치가 있으셔야죠. 거지 취급할 땐 언제고. 순덕이 수진을 째려보자 수진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순덕은 다시 칠성을 보며 말했다. 소금 가져와라. 네. 부정 탄다며? 내 건물에 네 같은 인간이 들어와 있으니 부정이 탈 것 같아서 소금 좀 쳐야겠다. 순덕은 판석이 가져온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칠성에게 팍 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칠성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지난 1년의 서름을 씻어내리는 축포이자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순덕은 건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깐깐한 발걸음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내 남은 인생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주마. 햇살이 송순덕 빌딩을 비추고 있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송순덕 빌딩의 최상층, 주인 세대가 입주하던 날은 그야말로 동네 잔치와 전쟁터가 뒤섞인 아수라장이었다. 1년 전 야반도주하듯 쫓겨났던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고 금이환영한 송순덕의 표정은 개선장군보다 더 비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것은 뒤따라 들어오는 식솔들의 꼬라지 때문이었다. 며느리 윤수진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이거 이태리제 대리석 식탁이니 흠집 나면 당신들 월급으로도 못 물어내요. 라며 꽥꽥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 아들 손판석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눈동자를 도르륵 굴리고 있었다. 어머님, 세상에 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멀리 우리 옛날 집도 보이네. 어머, 저기 백화점도 가깝고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수지는 거실 통유리창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건물주 며느리라는 타이틀로 동창회에 나가 길을 펴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순덕은 그런 며느리의 등짝을 쳐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 저 화상.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내가 건물주지, 지가 건물주인가. 순덕은 깐깐한 눈초리로 거실 바닥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쳤다.
그녀의 의심 많은 성격은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생기니 그 의심의 촉수는 더욱 예민하게 곤두섰다. 야야, 꿈 깨라. 이 집은 내 명이고 이 건물도 내 거다. 니들은 그냥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야. 밥값 못하면 언제든 쫓겨날 줄 알아라. 순덕의 서슬 퍼런 경고에도 수지는 콧방귀를 뀌었다. 아유, 어머님도 참. 핏줄이 어디 가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아니, 나중에 다 판석 씨랑 제거될 건데 미리 좀 누리면 어때서요? 수진의 말본새에 순덕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것들이 내 재산을 벌써 지들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구나. 순덕은 결심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저 하이에나 같은 것들에게 뼈도 못 추리고 뜯어먹힐 게 뻔했다. 진정한 재기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은 건물 관리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관리인은 다름 아닌 양현우였다. 현우는 순덕이 마련해준 양복을 입고 감격에 겨운 눈물을 글썽이며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출근하셨습니까? 바닥이 번쩍번쩍하지요? 그래. 양반, 그 눈물 좀 닦게.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자꾸 우나? 그나저나 장부는 가져왔나? 순덕은 관리실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1층 고깃집, 바로 시동생 칠성의 가게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칠성은 형수님,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라며 읍소했지만 순덕에게 자비란 없었다. 가족? 1년 전에 네가 나한테 소금 뿌리라고 했을 때 이미 가족관계는 끝났다. 어디 보자. 관리비 미납이 3개월? 수도세 체남? 이 인간이 내 건물을 아주지 안방처럼 썼구먼. 순덕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타짜보다 빨랐다. 야, 양반아. 당장 내용 증명 띄워라. 이번 달까지 미납금 전액 상환 안 하면 명도 소송 들어간다고. 네, 명도요? 쫓아낸다는 말씀입니까? 현우가 놀라 되물었다. 마음 여린 현우에게는 너무 가혹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 인과응보다.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리고 2층 카페, 3층 학원도 싹 다 조사해. 계약서 토시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다 가져와. 내가 아주 탈탈 털어서 기강을 잡아야지. 순덕의 갑질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가 시작되자 건물 전체가 바짝 긴장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새 건물주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위인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순덕은 그 소문조차 즐겼다. 호구 잡히느니 마녀가 되는 게 100번 나았다. 한편 며느리 수지는 시어머니의 이런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저 노인네가 돈 좀 생겼다고 유세를 떠내. 어차피 늙어서 힘도 없을 텐데 적당히 용돈이나 주면서 며느리 대접이나 받지. 수지는 남편 판석을 꼬드겼다. 여보, 어머님 저러다 쓰러지시겠어. 당신이 건물 관리한다고 해. 내가 옆에서 도울게. 명색이 사장님 아들인데 백수처럼 지내는 것도 모양 빠지잖아. 판석은 우물쭈물하며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편히 쉬세요. 건물 관리는 제가 할게요. 명함도 하나 파고. 순덕은 돋보기 너머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네가? 네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건물을? 하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 마누라가 시키드나? 건물 관리권 뺏어오라고? 아니에요. 그냥 효도 차원에서. 효도? 효도는 네가 밥값 하는 게 효도다. 정일하고 싶으면 내 밑에서 바닥 청소부터 해라.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줄 테니.
순덕의 철벽 방어에 판석은 깨갱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시어머니의 카드를 몰래 훔쳐 백화점으로 향했다. 이거 긁어주세요. 일시불로. 수지는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다. 하지만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손님,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수진의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둑년이 여기 있었네. 뒤를 돌아보니 순덕이 양현우와 함께 서 있었다. 순덕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올 듯했다. 내 지갑에 손 떼면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경고했지? 네가 감히 내 돈을 훔쳐? 어머님, 훔친 게 아니라 미리 좀 당겨 쓴 거예요. 제가 며느린데 옷 한 벌도 못 사 입어요? 며느리? 거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야. 양반아, 뭐하냐? 경찰 불러라. 절도 현행범이다.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다. 백화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수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다. 순덕은 바들바들 떠는 수진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잘 들어라. 내 돈은 내 피고 내 살이다. 니깟 것들 허세 채워주려고 번 돈 아니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작지만 거대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며느리 눈치나 보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성벽을 철옹성처럼 지키는 여왕이었다. 하지만 여왕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궁핍할 때의 적이 가난이었다면 풍요로울 때의 적은 탐욕이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화신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교활한 방법으로 순덕의 왕자를 노리고 있었다. 백화점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동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수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위하듯 나오지 않았고 판석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밥알을 새고 있었다. 순덕은 곰곰이 생각했다. 이대로 두면 저것들은 평생 내 등골이나 빼먹으려는 거머리가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이 건물을 홀라당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다. 싹수를 노랗게 말려버리든가 아니면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한다. 순덕은 중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현우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양반, 자네 연기 좀 할 수 있나? 연기요? 제가 눈물 연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만. 며칠 뒤 순덕은 가족들을 거실로 소집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숙하고 비장했다. 현우가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보좌했다. 다들 앉아라. 오늘부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 수지는 부어터진 눈으로 삐딱하게 앉았고 판석은 잔뜩 긴장한 채 무릎을 꿇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유산 상속? 상속? 꿈도 야무지구나. 내가 오늘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순덕의 말에 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빛냈다. 유언장이요? 어머님, 벌써 그런 걸. 그래서 내용은요? 순덕은 현우에게 눈짓했다. 현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다. 본인 송순덕은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단 직계 비속인 손판석과 며느리 윤수진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한다. 사회 환원. 수진과 판석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래. 내 피 같은 돈, 니들 같은 한심한 놈들한테 줘서 탕진하느니
차라리 불우이웃 돕는 게 낫지. 억울하냐? 억울하면 증명해봐라. 증명이라니요? 뭐려? 니들이 돈의 무서움,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지 증명해라. 오늘부터 한 달간 니들에게 미션을 주겠다. 1층 주차장 구석에 붕어빵 장사를 해라. 네. 붕어빵이요? 수진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녀에게 붕어빵 장사라니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래. 초기 자본금은 내가 대준다. 한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순수익 100만 원 이상을 남겨라. 만약 실패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요령을 피우다 걸리면 국물도 없다. 유산은 전액 기부다. 알겠나? 순덕의 호령에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다. 판석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다음 날부터 송순덕 빌딩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한때 사모님 소리를 듣던 수진이 몸빼 바지를 입고 순덕이 강제로 입혔다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판석은 옆에서 붕어빵 사세요. 를 외치며 호객행위를 했다. 아, 뜨거. 아씨, 반죽 다 튀었잖아. 수지는 붕어빵을 태워 먹기 일쑤였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다가 싸움이 나기도 했다. 그때마다 2층 관리실 창문에서 망원경으로 감시하던 순덕의 무전이 날아왔다. 치익. 윤수진, 손님한테 인상이 그게 뭐냐? 웃어라. 안 웃으면 감점이다. 순덕은 옆에 앉은 현우에게 지시했다. 양반 체크해. 불친절 1회, 붕어빵 태움 3회. 아주 엉망진창이구먼.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부에 기록했다. 어르신, 며느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닐까요? 손도 다 대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저게 다 사람 만드는 과정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일주일이 지났다. 수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지나가던 동창이라도 만날까봐 마스크를 눈까지 올렸었고 온몸에서 나는 밀가루 냄새 때문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순덕은 매일매일 매출 장부를 검사하며 10원 단위까지 맞추라고 닥달했다. 오늘 반죽 재료비랑 가스비 빼면 남은 게 5,000원? 야, 니들은 장사를 하는 거냐? 자선사업을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언제 원금 갚을래? 순덕의 핀잔에 수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얄팍한 허영심은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수지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판석 몰래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매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손님이 와서 사 먹은 것처럼 돈통에 제 돈을 채워넣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님, 오늘 대박 났어요. 10만 원이나 팔았다니까요. 수진이 의기양양하게 돈통을 내밀었다. 순덕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돈통과 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오, 갑자기 손님이 늘었다? 붕어빵 맛은 여전히 개판인데? 아, 아니에요. 제 손맛이 소문이 났나 봐요. 줄을 서더라니까요. 순덕은 깐깐하게 지폐 냄새를 맡았다. 빳빳한 신권들이었다. 붕어빵 장사에서 나올 수 없는 돈 상태였다. 이것 봐라. 잔머리를 굴려. 순덕은 현우를 불렀다. 양반, CCTV 돌려봐라. 오늘 붕어빵 마차 앞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왔는지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세어봐. 순덕의 시험은 단순히 돈을 벌어오라는 게 아니었다.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CCTV 화면을 확인한 순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화면 속에는 수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돈통에 쑤셔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기가 차서 지 돈으로 매출을 채워? 나를 아주 바보 천치로 아는구먼. 순덕의 눈에서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기회를 줘도 발로 차버리는 인간들이었다. 핏줄의 정으로 덮어주기에는 그들의 본색이 너무나 시커멓고 악취가 났다. 순덕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 있다. 니들의 그 썩어빠진 본색을 내 손으로 까발려주마.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마지막 시험의 결과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송순덕 빌딩 1층 주차장, 붕어빵 마차 안에서는 은밀한 작당 모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보, 나 더는 못해. 이러다 내 손 다 망가져. 당신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를 노예로 안아봐. 수진이 앞치마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판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를 달랬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100만 원 남기면 유산 준다고 했잖아. 며칠만 더 버티면. 버티긴 뭘 버텨. 그 노인네 절대 돈 안 줄 거야. 사회환원? 웃기지 마. 분명 옆에 붙어 있는 그 양씨 아저씨한테 다 넘기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요즘 둘이 붙어 다니는 꼴 못 봤어? 수진의 눈이 독사처럼 번들거렸다. 그녀의 의심은 망상으로 이어졌다. 순덕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유산을 양현우에게 넘기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럼 어떡해? 엄마 고집을 누가 꺾어? 꺾는 게 아니라 뺏어야지. 정당한 우리 몫을. 수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야. 그리고 이건 정신감정 의뢰서고. 판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당신 미쳤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겠다는 거야? 치매 맞잖아. 멀쩡한 자식 놔두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게 제정신이야? 그리고 1년 전에도 그랬잖아. 갑자기 의심 많아지고 깐깐해지는 거, 그거 다 치매 초기 증상이야. 우리가 법적 보호자가 되면 건물 관리권도 가져올 수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다. 판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다시 가난해지는 것은 더 두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그냥 엄마 건강 검진받게 해드리는 셈치고 서류만 접수하는 거지. 판석의 비겁한 합리화에 수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일 아침 내가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고 할게. 당신은 양씨 아저씨나 잘 감시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순덕을 맞이했다. 어머님, 붕어빵 장사하느라 몸이 찌뿌둥하시죠? 제가 용한 한의원 예약해뒀어요. 보약 한 제 지어드릴게요. 순덕은 깐깐한 눈으로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상을 하고 있더니 갑자기 웬 효부 코스프레란 말인가. 인연이 또 무슨 꿍꿍이지? 하지만 순덕은 속는 셈치고 따라 나섰다. 며느리의 본색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착한 곳은 한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야야, 여기가 한의원이냐? 정신과 아니냐? 순덕이 간판을 보고 멈춰섰다. 수진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순덕의 팔짱을 꼈다. 어머님, 요즘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고 의심도 많아지셨잖아요.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치매? 내가 치매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평생을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온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병원에 끌고 온 것이다. 들어가세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기다려요. 수지는 힘으로 순덕을 진료실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그 손 놓지 못해. 복도 끝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양현우였다. 그의 뒤로 판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현우는 헐레벌떡 달려와 수진을 밀쳐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아. 어르신이 어떤 분인데 감히 치매 환자 취급을 해. 평소 눈물 많고 여린 현우였지만 지금은 사자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남의 가정사에. 수진이 악을 썼다. 가정사? 이게 가정이냐? 도살장이지. 내가 다 들었어. 니들이 어제 붕어빵 마차에서 작당한 거. 판석이 이놈이 무서워서 나한테 다 불었단 말이다. 판석은 순덕의 눈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보았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판석이 현우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순덕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살모사를 키웠구나. 내 재산 탐나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해?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잘 들어라. 내가 의심이 많아서 니들이 붕어빵 장사할 때 마차 안에 녹음기를 숨겨뒀었다. 니들이 어제 떠든 개소리 여기 다 들어있다. 치잉 마이너스 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노인네 치매로 몰아서 건물 뺏어야 해.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순덕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덕은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다. 용서? 네 사전에는 용서가 있을지 몰라도 내 사전에는 없다. 인과응보만 있을 뿐이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진행해. 며느리 윤수진, 그리고 불효자식 손판석. 내 건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유언장 공증 다시 해. 전 재산 사회 환원이다. 10원 한 장도 저것들한테 못 준다. 안 돼요. 어머님. 수진이 발악했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판석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순덕은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왔다. 가을바람이 찼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는 시원하게 쓸려나갔다. 며칠 뒤 송순덕 빌딩 앞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다. 본 건물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무료 급식소 및 쉼터로 운영됩니다. 1층 고깃집 칠성의 가게은 폐업 처리되었고 그 자리는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급식소로 바뀌었다. 수진과 판석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도시의 빈민가로 쫓겨났다. 그들이 갈 곳은 이제 반지하 방조차 없었다. 순덕은 급식소 배식대 앞에 섰다. 하얀 위생 모자를 쓰고 국자를 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다. 자, 많이들 드시오. 내 돈 아니고 하늘이 준 돈이니 배 터지게 드시오. 깐깐하고 의심 많던 욕쟁이 할머니 송순덕. 그녀는 이제 의심 대신 나눔으로 자신의 인생 이막을 채워가고 있었다. 핏줄의 배신은 뼈 아팠지만 그 상처 위로 피어난 새로운 인연과 보람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다. 그녀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탐내던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씀으로써 그들의 욕망을 하찮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송순덕식의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복수였다.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송순덕 빌딩 1층 무료 급식소 앞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줄을 선 노인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풍경은 동네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이가 갈리도록 노려보는 두 사람이 있었다. 길 건너편 편의점 파라솔, 덜덜 떨며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는 윤수진과 손판석이었다. 아우, 뜨거워. 좀 천천히 먹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저기서 거지들. 밥 퍼주는 거 구경하면서 라면이 넘어가?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나무젓가락을 던졌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명품 코트는 보풀이 일었고 미용실을 못 간 머리는 푸석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발라 기괴한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판석은 눈치를 보며 라면 국물을 마셨다. 배는 고프잖아.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네. 뉴스에도 나오고. 좋은 일? 웃기고 있네. 저게 다 쇼쇼야.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세금 안 내려고 버리는 위선이라고. 수진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쫓겨난 지 2달 그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져 지금은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에 살고 있었다. 수진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루 나가고는 내 손에 습진 생긴다며 때려치웠고 판석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길을 못 찾아 손님에게 욕만 먹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송순덕과 양현우 때문이라고 믿는 수진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거대해졌다. 여보, 내 말 잘 들어. 이대로는 안 끝나. 내가 며칠 동안 저 건물을 감시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 수진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노트를 꺼냈다. 저 양현우라는 관리인 말이야. 수상해. 너무 수상해. 양씨 아저씨가 왜? 생각해봐. 생판 남인데 엄마 옆에 딱 붙어서 비서 노릇을 하잖아. 엄마가 의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저런 남자를 믿고 건물 관리를 맡겨? 분명 저 남자가 엄마를 홀린 거야. 노인네들 등쳐먹는 제비족이거나 꽃뱀. 아니 꽃탈배 사기꾼이 분명해. 수진의 논리는 빈약했지만 절박함은 상상력을 부추겼다.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를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는 거라고. 우리가 이걸 밝혀내면 엄마를 구할 수 있어. 아니, 건물을 되찾을 수 있어. 판석의 귀가 팔랑거렸다. 그럴까? 하긴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매몰찰 리가 없는데. 다 저 양씨가 이간질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여보, 우리 시위하자. 사람들한테 알리자고. 악질 관리인이 치매 노인 속여서 재산 가로채려 한다고 폭로하면 여론은 우리 편이 될 거야. 다음 날 송순덕 빌딩 앞에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수진과 판석이 효자 아들, 효부 며느리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 사기꾼 관리인이 감금하고 있다. 내 건물 돌려내라. 악질 제비족 양현우는 물러가라. 확성기를 든 수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여러분, 저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좀 봐주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네를 꼬셔서 무료 급식소니 뭐니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관리인 양현우가 바로 주범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급식소에서 밥을 먹던 노인들도 수저를 놓고 나와 구경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되어 수군거렸다. 저게 사실이야? 할머니가 치매라더니. 하긴
생판 남한테 건물을 맡긴 게 이상하긴 했어. 2층 관리실 창가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순덕의 표정은 차가웠다. 옆에 서 있던 현우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고 있었다. 어르신, 흐흑, 제가 제비족이라니요.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정말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뿐인데 어쩌자고 저런 끔찍한 거짓말을. 순덕은 혀를 찼다. 쯧쯧, 눈물답게. 사내 자식이 왜 그리 눈물이 많아. 저것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바닥을 치면 올라올 생각을 해야지.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 하네. 제가 나가서 아니라고 해명하겠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현우가 뛰쳐나가려 하자 순덕이 지팡이로 앞을 막았다. 나더라. 짖는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만 미친 개한테는 무관심이 약이다. 지들이 제풀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구판버리게 놔둬. 하지만 어르신의 명예가 그리고 제 정체가. 현우가 말끝을 흐렸다. 순덕은 현우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깐깐한 눈빛이 현우의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었다. 자네 정체? 왜 찔리는 거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양반, 내가 의심병 환자인 거 잊었나? 내가 자네를 관리인으로 앉힐 때 등본 초보는 물론이고 자네 고향 이장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신원조회 다 끝냈다. 자네가 20년 전에 사업 망하고 빚보증 잘못 써서 가족 잃고 혼자 떠돌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현우는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다.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말고. 그러니까 내가 자네를 믿는 거야. 바닥을 쳐본 놈은 돈 무서운 줄 알거든. 그리고 자네 눈물. 그게 가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저 멍청한 것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치매가 아니라 너무 맑은 정신이라는 거. 그리고 자네 정체가 사기꾼이 아니라 내 유일한 친구라는 거. 밖에서는 수진의 악에 바친 고함이 계속되고 있었다. 양현우 나와. 우리 엄마 내놔. 이 도둑놈아. 순덕은 휴대폰을 들었다. 김 변호사? 준비해둔 거 있지? 그 선물 가지고 지금 와. 판을 깔아줬으니 춤을 춰줘야지. 저것들이 원하는 정체를 아주 확실하게 까발려주자고. 순덕의 눈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불태워버린 잿더미 같은 분노였다. 시위는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수지는 이제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하는 연기까지 펼치고 있었다. 유튜버들까지 몰려와 건물주 할머니의 충격 비밀이라며 생중계를 해대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어머니. 저 악마 같은 관리인한테 세뇌당해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천륜을 끊어놓은 저놈을 처벌해 주세요. 판석도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거들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저랑 수진이가 모실게요. 제발 나오세요.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빌딩의 정문이 열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송순덕이 걸어 나왔다. 화려한 밍크 코트 대신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든 채였다. 그 뒤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현우와 변호사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다.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순덕이 뿜어내는 기세가 웬만한 장군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기회다 싶어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다. 카메라를 의식한 과장된 몸짓이었다. 어머님, 살아계셨군요. 저놈이 감금했던 거죠?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왔어요. 수진이 순덕을 껴안으려 하자 순덕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스팔트가 갈라질 것 같았다. 썩 물러서라. 어디서 개가 짖나 했더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여기 있었구나. 순덕의 일갈에 수진이 멈칫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직도 정신이. 순덕은 확성기를 현우에게서 건네받았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잘 들으시오. 나는 치매도 아니고 감금당하지도 않았소.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내 입으로 저것들의 추악한 낯짝을 벗겨주려 나왔소. 순덕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아들 손판석과 며느리 윤수진이 1년 전 내 집을 날려먹고 빚더미에 앉게 만든 사업자 대출 서류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반지하 방에서 폐지 주울 때 저것들이 백화점에서 긁어댄 카드 내역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순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건 지난달 저것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진료 의뢰서와 동의서요. 멀쩡한 어미를 미친년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던 페륜아들이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를 해?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수진과 판석을 향했다. 아니에요. 조작이에요.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나서. 수진이 발악했지만 이미 여론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덕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양 관리인 그 영상 틀어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올 내 광고용이었으나 순덕이 잠시 빌렸다에 영상이 송출되었다. CCTV 화면이었다. 수진이 붕어빵 돈통에 자기 돈을 넣어 매출을 조작하는 모습, 주차장 구석에서 노인네 빨리 죽어야 건물이 우리게 되는 데라며 담배를 피우며 떠드는 모습이 고화질로 대형 화면으로 생중계되었다. 헐, 대박. 완전 쓰레기네. 구경하던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유튜버들은 신나서 역대급 반전, 폐륜 며느리의 실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판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도청이야. 순덕이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함정? 내가 깐깐하고 의심이 많다고 했지? 그래, 나는 니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지켜봤고 기록했다. 니들이 내 믿음을 배신할 때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게 내 방식이다. 순덕은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나서서 수진과 판석에게 서류 뭉치를 안겼다. 손판석 씨, 윤수진 씨, 송순덕 여사님께서는 두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되었으니 반경 100m 이내로 접근 시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소송? 돈을 갚으라고요? 우리 빈털털인데? 판석이 울먹였다. 순덕은 차갑게 웃었다. 빈털털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감옥에 가든 노역을 하든. 참. 내가 니들한테 줄 유산이 딱 하나 있긴 하다. 순덕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수진의 발 앞에 던졌다. 1년 전 시동생 칠성이 순덕에게 던졌던 그 10,000원짜리보다 더 가치 없는 모욕의 살기였다. 옛다. 차비다. 꺼져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내 장례식장에도 얼씬거릴 생각 마라. 내부고 소식 듣는 순간 그날이 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수지는 바들바들 떨며 1,000원짜리를 노려보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버스비도 없는 처지였다. 그녀는 비참하게 그 돈을 주워들었다. 두고 봐.
이 악독한 할망구. 내가 가만 안 둬. 수진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지짐일 뿐이었다. 양반, 소금 가져와라. 왕소금으로. 순덕의 호령에 현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들고 나왔다. 퇴, 재소음 붙을라. 썩 꺼져. 차. 하얀 소금 세례가 수진과 판석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들의 정체는 만천하에 까발려졌고 송순덕의 응징은 완벽했다. 친척들도 자식들도 모두 정리되었다. 순덕의 주변에는 이제 핏줄보다 진한 의리로 뭉친 사람들만이 남았다. 3년 후 송순덕 빌딩은 이제 순덕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무료 급식소와 노인 쉼터, 4층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건물 옥상 정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순덕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녀를 조금 더 작고 야위게 만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깐깐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개나리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현우가 순덕의 무릎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센터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순덕 앞에서는 여전히 눈물 많고 충직한 양반이었다. 그러게나. 꽃이 피니까 기분이 좋구만. 근데 양반, 장부는 확인했어? 어제 쌀 들어온 거 킬로그램 수 딱 맞드나? 떼먹은 거 없지? 아이고, 여전하십니다. 쌀알 개수라도 세어보시게요? 걱정 마십시오. 1g도 오차 없습니다. 현우가 껄껄 웃었다. 순덕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사람을 해치는 가시가 아니라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있었다. 그때 TV가 설치된 야외 테라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화재의 인물 빈털터리에서 기부왕이 된 송순덕 할머니, 전 재산 100억 사회 환원 약속 지켜. 순덕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다. 그리고 그 뉴스를 도시 반대편 달동네의 좁은 방에서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판석은 공사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고 수지는 식당 설거지 일을 마치고 퉁퉁 부은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 저 할망구. 진짜 다 져버렸네. 진짜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수진이 TV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3년 전의 허세도 도끼도 없었다. 그저 고단한 삶에 찌든 회한만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그냥 한번 찾아가서 빌면 안 될까? 그래도 자식인데. 판석이 눈치 없이 말을 꺼내자 수진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미쳤어? 접근 금지야. 그리고 나 이제 무서워. 어머님 눈빛만 생각하면 오줌 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게 우리 팔자인가 봐. 수지는 이제 알았다. 붕어빵 장사할 때 순덕이 주려 했던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땀 흘려번 돈 100만 원의 가치가 로또 같은 유산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늘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이었다. 다시 옥상 정원. 순덕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폐지를 줍는 노인들. 그들 속에 과거의 자신이 있었고 어쩌면 미래의 자신이 있을지도 몰랐다. 양반. 예, 회장님. 나 죽거든 제사상 차리지 마라. 자식놈들 올 필요도 없다. 그냥 자네가 소주나 한 잔 따라줘. 그리고 남은 돈은 몽땅 털어서 세상에서 제일 배고픈 사람들한테 국밥이나 한 그릇씩 더 줘. 어르신. 또 그런 말씀.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깐깐하게 살아서 돈도 지켰고 의심 많이 해서 사람도 가려 사귀었다. 덕분에 자네 같은 좋은 친구 하나 남겼으니 내 인생 헛산 거 아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이겨먹었다. 순덕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가진 것 없던 시절의 서러움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도 봄바람에 실려 호롤 날아가는 듯했다. 거지 취급하더니 꼴 좋다며 떵떵거렸던 복수의 끝에서 순덕이 발견한 것은 통쾌함보다 더 깊은 평온이었다. 그것은 내 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나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존엄이었다. 송순덕 여사의 깐깐한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갔다. 그녀의 인생 산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해피엔딩이었다.